안녕하세요.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주의사항 3가지를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자주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내는데요. 다양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세무조사를 적발을 했다라고 해서 다양한 사례들을 올려줘요. 그래서 그 보도자료들만 잘 보시더라도 본인이 이제 혹시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거나 배우자에게 증여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막 증여를 진행을 하셔서 사고를 나는 경우가 덜어 있죠. 오늘은 좀 특별한 이제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건 케이스 3개를 말씀을 드려서 내가 증여를 할 때는 그리고 사후관리로 이런 것들도 좀 조심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부담부 증여를 가장한 편법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제 증여를 할 때 한번 여기 간단히 써볼게요. 증여를 이렇게 하게 되면 주택이 있다 그러면 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다. 이 10억 원에서 채무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근저당권 설정이 예를 들어 3억 원이 있다.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자녀에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7억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인 순수증여로 증여세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에 대한 높은 누진세율을 좀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부분은 아버지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가 납부를 하고, 7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수증자인 자녀가 납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금도 분산시키고 그 다음에 누진세율도 낮출 수 있어서 실무에서 아주 많이 쓰는 부담부 증여의 방법이죠. 그러면 어떤 게 이제 편법 증여로 과세관청, 즉 국세청에 이 포착이 돼서 세무조사가 돼서 세금이 추징됐을까요? 이 첫 번째로 보시면 채무자가 자녀고 이제 아버지가 부담부 증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채무를 같이 이제 승계를 받았어요, 자녀가. 근데 이 자녀가 금융부채 이 정도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내가 증여세고 이 부분은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로 다 냈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 부친이 이 금융부채를 은행에 본인이 몰래 상환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무도 승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 채무에 대해서도 결국은 자녀가 은행에 변제를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주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왜냐하면 채무를 승계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후관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이 은행에 결국 부채 상환한 거를 밝혀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부채를 아버지가 증여 시점에 모두 상환해 준 거고, 전체가 결국은 증여 아니냐라고 봐서 전체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됐고, 원세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가산세까지 증가된 상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보실 것은 마찬가지예요. 임차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채무죠. 그러면 채무를 승계받았던,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부담부 증여를 해준 건데, 아내가 이 임차 보증금을 변제를 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채무를 승계해서 부담부 증여가 일어났는데, 그러면 이거를 배우자인 아내가 갚았어야 되는데 이 보증금 상환을 결국은 남편이 몰래 해준 거죠. 결국은 이 사후관리를 통해서 이게 편법 증여구나 라고 밝혀내서 높은 누진세율의 이제 증여세로 다시 추징이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추가로 가산세까지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이 과세관청에서는 매년마다 이런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채무를 누가 지고 있고 채무가 지금 얼마가 남았는지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부담부 증여가 끝나고 나서 임차보증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는 매년 할 수도 있지만 2년에 한 번씩, 그러면 바로 당장 이 채무를 변제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사후관리에서는 안 들킬 수 있겠죠. 대부분 1년에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을 이제는 몰래 갚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보증금을 대신 상환했다가 사후관리에 걸려서 이렇게 추징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관청의 망이 그렇게 이제 허술하지 않다라는 걸 꼭 인지하시고요. 부담부 증여 하셨던 분은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추징됐을 때 높은 이제 원세와 가산세가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세무조사 케이스는 증여자의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증여자예요. 수증자가 아니라. 왜냐하면 수증자는 당연히 매매 취득을 하면 자금 출처 소명은 항상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증여자,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준다, 아니면 토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아파트나 토지를 그 아버지가
취득 시점부터 대부분 5년 전에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자금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자의 그 자금 조달에 대해서 이게 탈세가 아닌가. 대부분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은 고액의 이제 자산가거나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자신의 자금을 이제 소득을 낮추면서 이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가지고 그걸 증여를 해준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이 부동산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억 원인데 아버지가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시점에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서 한 5년 동안의 소득을 봤더니 아무리 봐도 소득이 3억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차액인 7억 원은 아버지가 어디서 나서 이 부동산을 샀으며 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 건데 이 7억 원에 대해서 밝혀내라는 거죠. 즉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수증자 입장만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증여자 입장도 볼 수 있다는 점을 하나로 각인시켜주는 그 세무조사 사례였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너무 이제 당연한 사항이죠.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증여세, 저희 나라 증여세는 10년 동안에 수중받은 그 가액을 전부 다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증여자로부터 계속 받으면 그 가액을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나라 증여세가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로 이렇게 세율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진세율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최초 신고를 증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내에 또 추가 증여가 일어나면 당연히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 같은 경우도 자녀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10년 동안에 딱 한 번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율이 당연히 높아져야 돼요. 물론 재차증여 합산누락 신고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냐면 본인이 증여받은 시점이 언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증여를 할 때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나 아니면은 가까운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내가 기존에 받았던 수중을 받았던 증여세 신고 내역이나 또는 증여세 결정 내역이 있는지를 물어보셔서 꼭 그 내역이 지금 증여받는 데에서 10년 이내인지를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실무에서 많이 경험하는 거는 8년에서 11년 사이에 내가 언제 받았는지 시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럼 이쯤은 대부분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 게 어쩔 수 없거든요. 하지만 세법은 결국은 추징을 면하기엔 충분하지 않죠. 왜냐하면 법의 무지를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자산을 더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히 챙기셔서 재차증여에서 합산 괜히 누락하셔서 가산세를 맞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결국 항상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서 자산 관리를 하시고 이런 증여세 같은 어려운 세법 같은 경우는 세무사님과 꼭 상담을 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